한국의 이민 역사 1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한국은 급성장을 거듭하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이민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걸 정리하고 고국을 등지고 떠나는 이민이 아닌 또 하나의 홈, 또 하나의 영주권이라는 개념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제2회 클럽 이민, 미래 이민 박람회 글로벌 세컨 라이프 4.0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진행을 맡은 강주연입니다. 코로나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패널 분들을 좀 소개할까요? 먼저 제일 끝에 계신 우리 서문영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클럽 이민의 곽호성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라티튜드의 피터리 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미국 투자회사 제너럴 이퀴티의 김덕중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각기 다른 그 4세대 분들을 모시고 오늘 토크쇼 형식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근데 누가 40대고 50대고 60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아, 저. 네, 김덕중 회장님. 감사합니다. 올라오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김덕중 회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중간에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미국 시민권자시죠? 네, 맞습니다. 언제 가셨나요? 40년 전에 갔습니다. 40년 전이요.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기 어떠셨어요? 여태까지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네, 보기에도 재밌게 살고 있는 그런 아우라를 품고 있으신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미국 이민 간 이후로 그때 당시만 해도 미제라는 물건을 보면 참 다양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미국을 맨 처음에 도착해 보니까 담배가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양담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정말 굉장히 갖고 싶었던, 피우고 싶었던 담배들 다 있었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칼스 주니어 햄버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아마 햄버거의 2배는 될 겁니다. 크기가요? 네. 그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생활 중에 가장 큰 장점을 하나 뽑으시자면? 글쎄요,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다. 남의 눈치 별로 안 보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라는, 그때 당시만 해도 주말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일요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노니까 이틀 동안 사실 많은 걸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놀란 거는 일단 크고 넓고 많고. 네. 그러니까 많은 기회를 접촉할 수 있고 또 크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각계각층의 각종 정보들을 네. 자유롭게 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었죠. 뭐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미국에서 한 2, 3년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느낀, 또 제가 공교롭게도 제일 친한 친구가 뉴저지에 한 명 있고, 그리고 뉴욕에 한 명 아직도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사는 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똑같습니다. 자유롭다라는 거. 네.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 그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캐나다 시민권자이시죠? 곽 기사님? 네. 네. 캐나다 정말 천국이잖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캐나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가요? 일명 이제 캐나다가 제가 이제 이민 갈 때가 95년도거든요. 25년 전에 갔을 당시만 해도 캐나다는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가 이제 비자가 있어야지만 갔었던 나라고, 캐나다를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국회에서 나오는 그 단풍 잎사귀,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이 많다,
아, 단풍이 얼마나 많길래 국기에 단풍이 들어가느냐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그 당시에 이제 IMF 터지면서 이제 많은 이제 30, 40대 분들 즉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생들인데 그게 보니까 60년대부터 69년대 그 당시에 이제 10년 동안에 전 세계 1,000만 명이 태어났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그때 이제 캐나다가 이제 이민 제도를 취업 기술 이민 그 당시에 이제 독립 이민이었는데 저도 미국에서 이제 프로듀서로 이제 그 기술 이민 지금의 기술 이민으로 가서 갔는데 캐나다를 도착해서 보니까 문과 이과를 중심으로 갔거든요. 네. 예전에는 문과가 뭐 점수제로 3점, 이과는 뭐 7점 그래서 이과는 아무래도 영어를 못해도 외국에 가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취업이 잘 됐지만 문과는 아무래도 영어가 베이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로 자영업이라든지 교포들이 하는 사업에서 세탁소라든지 뭐 마켓에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IMF 이후로 이제 한국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러기가 생긴 거예요. 네. 사실은 기러기라는 게 미국과 캐나다 전 세계에서 한국 교민들이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캐나다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1년에 보통 한 4, 5천 명이 이제 캐나다로 갔고 제일 많이 간 게 1년에 10,000명 정도가 캐나다 기술인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당시에 4만 명인데 지금 외교부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 24만 명이 한인 교포가 있고요. 캐나다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저는 미국에도 살아봤지만 미국과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네. 캐나다는 뭐냐면 미국이 만든 나라는 아니고 말씀대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둘이 만든 나라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어 블란서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중 문화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복합 문화주의에서 멀티컬처럴리즘을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랑 틀린 게 뭐니? 미국이 이제 뭐 여러 다민족이 하나의 이제 용광로를 해서 단 I'm American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네. 미국은 섞이지를 원하지 않아요. 캐나다요? 왜냐면 영국의 어떤 그 보수주의, 전통주의, 그 프랑스의 권위주의가 합쳐져 가지고 약간의 뭐랄까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 문화를 서로 지켜가면서 캐나다를 구성해 하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는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 저는 미국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자녀가 어리거나 친환경 속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은퇴로는 아마 캐나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캐나다가 그래서 이제 재미없지만 천국 같고 한국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신 미국에서 성공하신 사업가로서 우리 김덕중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돈을 벌려면 미국에 가라.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기회적으로 보면 네. 미국이 상당히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사이어티니까 제가 영국을 가봐도 영국에 가서 한국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곽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멜팅 팟이니까 각 민족 간에도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오픈해 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즈니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LA 한인타운 가시면 거기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한국말을 쓰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그럼 영어권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그 중간에 다리를 놔주시는 뭐 변호사 하시는 분들, 2세대 이민자 또는 2.5세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다 가교 역할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다리를 놔주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뭐 캐나다는 좀 클로즈된 아키텍처고 미국은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두 나라 다 이렇게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두 나라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 캐나다 영주권자이시죠? 피터 지사장님? 네. 하지만 저는 92년에 사실 미국으로 먼저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8년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공부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일 때문에 이제 캐나다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토론토로 가게 돼서 이제 12년을 그 토론토 반, 밴쿠버 반 이렇게 살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스타일 자체가 미국하고 이 유럽하고는 북미와 유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좀 더 슬로우하고 좀 더 이제 그 여유로운 어떤 자기만의 그런 거를 더 중요시하는 데에 비해서 미국은 되게 경쟁이 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학교 같은 경우들이 이제 다 이제 그 순위를 매기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교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학비 같은 경우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인데 유럽은 웬만한 그 학비 같은 경우는 다 국가에서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경쟁이라는 것이 한국은 좀 더 미국식의 이 교육 시스템을 받은 거로 생각이 들고 유럽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미국을 좀 많이 다녔었던 분들은 유럽에 가면은 약간 멘붕이 되실 수 있어요. 네, 그 뭔가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그 합리적인 구조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확실히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과 유럽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확연히 많이 나누어집니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개성이 뚜렷하세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저는 재밌게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대를 대표하는 패널로 오신 서문영님, 네.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외국 생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민을 목적으로 가본 적은 없고요. 여행을 목적으로는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유럽을 한 달 정도 갔다 왔고 호주, 일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유럽을 갔다 와서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살고 싶다고 그렇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한국에서 너무 경쟁에 치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롭고 뭔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캐나다 이쪽은 저는 안 가봐가지고 한번 가보고 네. 어느 곳이 가장 좋은지 선택을 해서 나중에 이민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캐나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잘 오셨죠? 네 지금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그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가장 놀랬던 건요. 아침 8시, 9시 이 정도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숙소에서 떠나서 나오면 거기는 다 노천 카페잖아요. 노천 카페에서 모든 그 프랑스 현지인들이 나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뭐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인 것 저는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유로운 게 아닌가. 이분들은 일을 안 하시나. 저도 유럽에 가서 거의 한 달 동안 아침부터 맥주를 먹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아침부터 맥주 한 잔하고 시작하고 네네. 점심, 저녁 계속 맥주를 먹었던 아침에 기억이 카페에서 있습니다. 맥주를 드시더라고요. 네네, 커피가 아니고. 맞아요. 그냥 문화의 차이죠. 그리고 패러다임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상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뭐 국 먹고 찌개 먹고 나가는 것처럼. 호기심이었어요. 네. 그래요? 전 스페인을 가봤더니 마드리드에 11시까지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다. 이것도 있어요. 가봤어요? 맞습니다. 스페인 안 가봤습니다. 마드리드 가시면 아침 11시까지 아무도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지. 도대체 11시, 은행도 안 열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이클이요? 그랬더니 밤에 2시까지 놀고 네. 4시에 집에 가서 네. 그때부터 자서 네. 10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11시에 갔더니 열다가 금방 또 문을 닫아. 그게 맞아요. 뭐냐? 점심시간. 맞습니다. 제가 이태리에 자주 가는데 네. 저녁 식사 약속이 잡히는 시간들이 보면은 대부분 뭐 9시 밤. 그죠? 네. 맞아요. 네, 뭐 10시도 갔고요. 유럽 그러더라고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뭐 시간이 너무 늦을 거예요. 그리고 12시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네. 그러던데요. 그게 아주 이제 다른 라이프 사이클이고 네네. 다른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다 드시면서 하죠. 그 미국 사람이 유럽 가서요. 그 프랑스로 이제 파견근무를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그 대표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하니까 너희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기네들은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유럽 사람들 스타일이 뭐냐면 굉장히 여유적인 부분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제 직원으로 있었던 친구한테 일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그 월급을 더 올려줄게. 일을 좀 더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단숨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난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없다. 돈을 더 벌어봐야 세금으로 더 많이 뜯기고, 그러니까 딱 나는 이 정도 수입을 유지하면서 나의 삶이 너무 좋다.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을 먹었었어요. 지금 저도 충격받습니다. 유럽에서 흔히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독일이 또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뭐 직업 교육을 하신 분들과 대학 교육을 하신 분들과 공급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을 뿐더러 뭐 또 그 매니저급인데 분들은 뭐 밤을 새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땡 하면 퇴근하시는 분들 또 주말이 있고 그렇죠. 또 뭐 한 달에 1년에 뭐 한 달 두 달씩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별 불평 없이 생활을 각자 잘 하시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세컨 라이프 4.0 시대 주제로 이 세미나를 기획하신 우리 곽호성 이사님. 이사님에게 세컨 라이프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 세컨 라이프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자면 이제 뭐 제2의 인생 그리고 네. 이제 은퇴자들이 준비하는 두 번째 삶 뭐 이런 겁니다. 뭐 네. 부활의 의미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나더의 어떤 네, 남은 그렇죠. 기간을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좀 살자는 개념인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약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컨 라이프라는 의미 자체를 세컨 홈 아니면 이제 세컨 패스포드 뭐 이런 개념으로 갖는 것도 있습니다. 예. 또 미국의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젊은 그 청년들의 은퇴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이제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자산을 축적한 다음에 조기 은퇴를 한다는 걸 뜻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도 한 분 계십니다. 제 친척분 중에 아직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요.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꿈이 조기 은퇴를 하시고 미국 영주권을 얻어서 이분이 대학을 뉴욕 롱아일랜드 쪽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롱아일랜드 비치에서 사는 게 꿈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회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너무 조기 은퇴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100세 라이프니까. 네네. 글쎄 한 60대부터 조기 은퇴를 한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세컨 라이프입니다. 네.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40년을 더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은 너무 빨리들 모든 일을 조기 종결하려고 하는 네. 느낌이 많아요. 네. 지금 이제 저도 원래 실리콘밸리부터 제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10년 단위. 그다음에 일본 친구들도 20대에 자기네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약 36살 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그것을 뭐 60대까지 꿈을 꿔본다. 네. 그런 거를 저는 예전에 그 후지츠 아메리카를 통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이제 36살 때 직장 생활에서부터 이제부터는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뭐 닷컴으로 시작해가지고 돈을 빨리 번 친구들이 사실은 빨리 은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자기네 라이프를 exhaust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노력을 단순간에 하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쳐 있는 반대급부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relaxation.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뉴포트 비치에 가가지고 요트 하나 사서 집 하나 가지고 매일 골프 치고 요트 타고 퍼시픽 오션에 나가서 놀겠다. 그거 한 달 하시면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세컨 라이프의 그 의미를 진정한 자기의 삶이 뭔가.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잡을 위해서 자기 성취욕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리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받은 베네핏을 리턴하느냐 아니면 레스트 오브 라이프를 어떻게 자기가
새로운 관점에서 인조해하느냐. 저는 그게 이제 세컨 라이프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직 저는 세컨 라이프가 안 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젊으셔서 그렇죠? 네. 그럼 피터 지사장님에게 세컨 라이프는 무엇일까요? 이 세컨 라이프라는 토픽으로 오늘 얘기하신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 세컨 라이프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세컨 라이프라는 거는 뭔가 이제 퍼스트 라이프가 있고 세컨이잖아요. 네. 퍼스트 라이프에서 전혀 안 해본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세컨 라이프가 아닐까. 퍼스트 라이프에 한 거를 똑같이 세컨 라이프에서 할 거면 이거를 세컨 라이프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퇴란 얘기도 하셨는데 은퇴를 일찍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세컨 라이프나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은 퍼스트 라이프에 내가 하고 싶었거나 열정이 있었던 부분이나 배우고 싶었거나 뭔가를 누리고 싶었거나 하지 못한 거를 해보겠다라는 게 세컨 라이프가 아닐까. 그러면은 퍼스트 라이프에 대한 내가 퍼스트 라이프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네.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다음에 세컨 라이프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 예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든 뭐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대부분의 그 노동자나 뭐 이 회사원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요새 많이 얘기했었던 게 워크-라이프 밸런스예요. 네. 근데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짧게 다 줄여버려가지고. 근데 워라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워크하고 라이프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싫고 얘는 좋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는 있지만 뭐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한다라는 거는 퍼스트 라이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퍼스트 라이프에 누리지 못했거나 뭔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거나 하는 거를 과감하게 새로 시작한다, 리셋한다라는 마음으로 또 그거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게 이제 세컨드 라이프가 아닐까. 똑같은 은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할 수도 있죠. 한국도 뭐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뭐 라이프 스타일도 제가 보기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제는. 근데 한국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여기가 싫어서거든요. 여기가 좋은데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불만족스럽거나 더 나은 뭔가를 찾으려고 간다면 본인이 세컨드 라이프를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시는 게 세컨드 라이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이 다녔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17살 때 가고 그리고 또 캐나다로 가게 되고 또 밴쿠버로 갔다 토론토로 갔다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유럽을 또 여러 군데를 이제 막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것도 좋겠다, 이건 별로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많이 경험을 해야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알게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세컨드 라이프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막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여기가 내가 좋은 것 같다. 여기 라이프 스타일이나 여기 사람들의 뭐 문화나 성향이 나하고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뭐 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단 본인의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정의부터 한 후에 거기에 맞는 나라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뭐 사지 문답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뭐 1, 2, 3, 4번 중에 고르시오 이건 아니니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결혼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보니까는 네팔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찻집을 하고 있어요. 그 남편이랑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거기 가서 찻집을 하면서 거기 로컬 친구들을 사귀면서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다. 네, 뭐 돈을 찾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맞는 최적화된 곳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런 게 세컨드 라이프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하게 됐고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사업이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종의 수단과 베이스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정말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본인에 맞는 거를 뭐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죠? 뭐 200여 개 나라가 넘는 그 국가들이 있는데 왜 미국, 호주, 캐나다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여기에만 있는지 뭐 그런 것들부터 좀 깨고 고정관념을 좀 깨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컨 라이프 북스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인구는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를 봤을 때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주요 생산국이었고 수출을 주도했고 제가 미국을 갔을 때만 해도 미국 맨하탄에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무역회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도 경제가 좋았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많이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미국이 겪는 오늘의 현실이 거의 우리나라가 겪는 오늘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간재들이 또는 파이널 프로덕트들이 전부 차이나를 가서 여러분 지금 일상용품 보시면 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거 예전에 다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런 컵들도 보시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잡 오퍼튜니티가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고 우리는 수출로 해서 먹고 살았다. 또는 수출 주도형 경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좀 외국으로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까 말한 36살의 띠어리를 한다면 군대를 제대하고 36 또는 39, 40살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이제는 눈을 좀 떠서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게 저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미그레이션의 세컨드 라이프라고 봅니다. 도전. 이 도전이 없이 용기가 없이는 이민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영어가 그렇죠. 저는 이미 1세대 여기 1.5세대 저는 미국에 고등학교를 안 다녀봤고 우리 지사장님은 다녀봤고 저도 여기서 영어 배운 거 가지고 미국 가서 그 손발로 해서 바디 랭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일 영어 대단하신 배운 거고요. 분들이죠. 그죠? 세대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용기, 그 다음에 그러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줄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 군데에 우리나라 그 지성들을 그렇죠. 뭐 두바이 가서 일하라고 오지 말고 미국이나 또는 캐나다나 유럽이나 이런 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곳에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개척하거나 또는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개척하면 이게 결국 애국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국이라는 게 뭐 말로만 손들고 애국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자원이 없으면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노동자를 수출하는 뭐 제가 필리핀처럼 뭐 가정부를 뭐 중동으로 해서 그 돈을 벌어다가 우리나라를 먹겠어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 학력으로 봤을 때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미국이 요새 이제 H1 비자를 안 주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서울로 돌아오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고급 인력들이 미국에 나가서 정말 미국도 위하고 한국도 위하고 그분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사실은 그 해외로 나가는 글로벌리제이션의 그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를 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나는 여기서 이만큼 자리 잡았다. 이제는 바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 시대가 왔다. 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 정신으로 부닥쳐서 한번 나가보는 거죠. 아니 뭐 영어도 모르고 나갔는데 이제는 뭐 요새 뭐 전부 영어들 잘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때에는 해외여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권 하나 받는 것도 남들 앞에 가서 나 여권 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때인데
이제 우리 20대 분도 네. 뭐 한 달 가서 유럽도 살아보고 한 달 가서 미국 가서도 살아보고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는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why not 10 years? 무슨 얘기냐? 한 달도 나가서 살아보는데 why not try 10 years?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리소스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나도 내 생활을 하고 인조이 라이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들어오면 그만한 널리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네. 뭐냐면 각 나라마다 줄 수 있는 내지는 뭐 그 지역마다 줄 수 있는 네. 그 이 베네핏이 다 다르거든요. 네. 문화에서도 그렇고 제가 유럽에 좀 늦게 갔죠. 네.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캐나다에서만 어떻게 보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유럽에 가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여기는 미국이랑 어떻게 보면 사이즈나 뭐 이렇게 다 비슷한데 미국은 그냥 다 주로 나눠져 있는데 얘네는 다 나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가든 뭐 아리조나를 가든 사실은 큰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뭐 느끼긴 해요.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근데 유럽에서는 2-3시간만 운전하면 완전 다른 나라인 거예요. 완전 다른 경험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좀 그런 다양성들을 느끼게 되면서 풍요로움을 다르게 느끼게 됐어요. 네, 아 이런 한쪽에서만 뭐 느끼던 부분을 다른 쪽에 가면 완전 다른 부분을 또 느끼게 되니까 이게 막 오감이나 이런 것들도 막 깨어나는 느낌도 많이 들고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저는 이제 딱 한참 아직은 애를 키울 나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땐 한국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막 하면서 막 어쩔 수 없이는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들은 다들 하고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교육 시스템도 사실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항상 외치는 건 뭐냐면 럭셔리.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의 최고는 뭐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럭셔리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뭐 비싼 거 막 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뭐 비싼 거 먹든 싼 거 먹든 비싼 거를 사든 싼 거 사든 다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럭셔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라이프 스타일도 들어가지 않는가? 내가 정말 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근데 이거를 뭐 1년 내내 뭐냐면 5년 10년이라 하는 게 아니라 더 다이버스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름은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캘리포니아보다는 밴쿠버 여름은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아니면 겨울에는 뭐 또 따뜻한 곳, 뭐 가을은 또 여기 뭐 이러면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다닐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내가 보면 요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 돈 많이 버셔야 되겠는데. 좀 많이 보셔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라이프 스타일의 초이스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돈이 그렇게 많다고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낭여행하면서도 즐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고 본인의 능력이니까 네. 어떤 라이프 스타일 예를 들어서 럭셔리하게 전 세계로 돌아다닐지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다닐지 뭐 이런 건 선택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문영님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네, 저는 아무래도 20, 30대다 보니까 보통 20, 30대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사실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줄여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기는 한데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이제 나중에는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제약이 없을 정도의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피터 지사장님이 아주 명언을 날려주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요?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럭셔리다. 그렇게 저는 배워왔고 느껴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이제 미래 전망을 좀 해볼까요?